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며칠 전인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2025 드론쇼 코리아가 열렸는데요. 이번 드론쇼는 역대 드론쇼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 드론쇼에는 아주 많은 드론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인문훈련기 도입 사업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인 2025년 2월 27일에 방사청은 인문훈련기 2 사업 국외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3월까지 각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4월에서 8월까지 시험평가와 협상을 거쳐서 9월에 기종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럼 인문훈련기란 무엇일까요? 인문훈련기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공군 사관생도들이 사관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탑승하는 항공기인데요. 당연히 그래서 인문훈련에는 경비행기를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공군에서 운용하는 인문훈련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카이에서 만든 KC-100입니다. 그럼 이 훈련기는 언제 도입했을까요? 이 비행기는 기존의 카이에서 민수용으로 개발한 KC-100을 공군에 적합하게 개량을 해서 KT-100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기체인데요. 정확히 2015년에 첫 비행을 했고 양산은 대략 2017년부터 이루어진 기체입니다. 아니 그럼 도입한 지 10년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네, 도입한 지 10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인문훈련기 2 사업은 국내 기체를 도입하는 사업이 아닌 외국 기체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도입한 지 10년도 안 된 국산 항공기를 버리고 외국 항공기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선 당연히 이 기체를 우리 공군의 훈련기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체는 아니고요. 세스나기 같은 일반 경비행기처럼 민간에도 판매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체는 우리나라 항공기 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가망 인증까지 실시한 기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항공기 개발 역사에 있어서 국제 가망인증까지 결합해서 만든 최초의 항공기가 이 기체라고 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 기체를 개발할 때 중요했던 건 바로 가망인증 절차의 마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항공기 개발 자체는 부수적인 거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국제 가망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이 기체를 민간 시장에도 판매하기를 원했습니다만 솔직히 이런 기체를 살 민간인이 있을 리는 없죠. 가격은 동일 크기의 미국 기체와 비슷한 가격에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기체를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군이 도입하게 되고 공군이 도입한 게 이 기체의 첫 양산이자 마지막 양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공군 말고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기체입니다. 그러니 이게 정상적으로 운용될 리가 없었고 심지어는 조종 방식까지 일반 경비행기와 달라서 이것도 문제가 되었고 결함까지 있어서 가동률도 대폭 하락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체를 우리나라 업체가 만들어서 납품한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경비행기보다도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체의 가동률이 대폭 하락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 중에서 가동률이 가장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더 이상의 운용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세스나기 같은 일반 경비행기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체가 비록 항공기로서는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제 가망인증을 만들게 해준 기체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항공기 개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기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비행기 시장은 이미 너무 선점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카이 측에서도 더 이상 이런 기체는 개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는 도입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퇴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나 어쩔 수 없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경비행기는 세스나기 등 아주 많은 외국의 선도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체들은 엄청나게 많이 팔려 있는 상태라 부품 수급도 아주 쉽습니다. 심지어는 세스나의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신규 기체는 대당 6억이지만 중고는 대당 2억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KC-100이 대당 6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걸 구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군만이 도입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럼 다시 드론쇼 코리아 이야기로 돌아와서 당연히 이번 드론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드론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우선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소총 발사 드론은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소총 발사 드론은 소총을 한 발씩 발사할 때마다 흔들려서 드론이 다시 자세를 잡아야 해서 소총을 연속 발사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등장한 소총 발사 드론은 드디어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을 드디어 해결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LIG에서 선보인 하이브리드 수송 드론은 기존 수송용 드론들이 배터리만으로 움직여서 운반할 수 있는 물자의 양이 상당히 작았던 것에 반해서 단순하게 배터리만 사용하지 않고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해서
무려 한 번에 40kg의 물자를 운반할 수 있다고 하며 이미 작년 12월에 개발이 완료되고 올해 1월부터 군에 의한 평가를 받았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총 발사 드론과 LIG의 수송용 드론도 조만간 군에 의해서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 특히 군사용 드론 산업이 아주 기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에 풍산도 당연히 드론쇼 코리아에 참여했는데요. 풍산은 자폭형 드론부터 시작해서 화력 지원 드론까지 아주 다양한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드론쇼 코리아에서 풍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많은 분들의 기대를 듬뿍 받고 있는 동축반전 드론도 조만간 군에서 정식 도입할 거라고 합니다. 주로 차량이나 장갑차에 탑재되어서 운반되는 형태의 모델이 도입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풍산이 이번에 많이 선보인 건 바로 각종 드론에 장착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드론 전용 탄두입니다. 풍산은 최대한 여러 종류의 드론에 대응이 가능한 각종 드론 전용 탄두를 선보였는데요. 그럼 풍산은 왜 이런 탄두들을 선보였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풍산은 어쩌다가 우리나라의 국내 군사용 드론 산업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드론쇼 코리아는 AI, 기반 모빌리티 등이 주요 주제였지만 그래도 특히 많이 선보였던 건 바로 각종 공격형 드론과 자폭형 드론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탄약 생산업체인 풍산이 이런 자폭형 드론 사업에서 앞서가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풍산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선 소총 발사 드론을 예로 들어보죠. 이 소총 발사 드론은 과거 우리 군에서 처음 테스트될 때는 드론이 소총을 발사하는 반동을 흡수하지 못해서 결국 소총을 한 발씩만 발사를 하고 다시 조준을 하고 발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 사업이 우리 군의 정식 사업이 되면서 소총을 발사할 때 발생하는 반동 흡수 장치를 장착하고 이제는 제대로 연속 발사가 가능해졌는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소총 발사 드론이 소총을 발사할 때 발생하는 이 소총의 반동을 흡수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데 왜 업체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장치도 없는 드론을 처음에는 선보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드론 제작 업체가 어디서 소총을 구하고 그 소총을 드론에 달아서 사격 시험을 해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군의 정식 사업이 되기 전에 이 드론은 실질적으로 소총 사격을 거의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소총에서 발생하는 반동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이 정부의 정식 사업이 되면서 이제는 실제로 군의 지원으로 드론에서 소총을 발사해보는 게 가능해지면서 적절한 반동 흡수 장치를 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이 등장하기 전에도 많은 업체에서 우리 군에 채택되기 위해서 여러 공격형 드론 모델을 선보였지만 그 어느 것도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이 정말 거의 최초로 우리 군을 만족시킨 공격형 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업체들은 우리 군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문제가 되었던 건 당연히 공격형 드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탑재되어야 하는 폭약을 시험할 길이 다른 업체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폭형 드론이라는 건 탑재된 탄두와의 궁합이 엄청나게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폭형 드론들은 최대한 크기를 작게 만들어야 하고 그럼 작은 크기에서도 최적의 공격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형태의 탄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풍산과 한화 등 일부 기업 말고는 이걸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드론 개발업체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당장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한 게 바로 LIG의 틸트로터형 자폭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신속 획득 사업을 통해서 우리 특수전 부대에서 시범 운용을 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요. 첫째로 자폭형 드론을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드론이 접혀있는 상태로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드론을 꺼내서 펴고 이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즉흥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된 게 적절하지 못한 탄두입니다. 이 자폭 드론에는 1kg 이하의 탄두가 장착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탄두로는 적의 기갑 차량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분명 적 기갑 차량 상부를 공격하는 거라면 1kg 이하의 탄두로도 얼마든지 적 기갑 차량을 공격할 수 있을 텐데 왜 LIG의 자폭형 드론은 적의 기갑 차량을 공격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일까요? 그건 LIG가 탄약 전문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LIG의 자폭형 드론은 우리 군의 정식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대기업인 LIG라고 해도 이 자폭형 드론에 최적화된 탄두를 탑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사용하는 적절한 규모의 탄두를 결합할 수 있는 정도로 기체를 만들어서 군에서 평가를 할 때야 탄두를 결합하고 시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LIG의 자폭 드론이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상대적으로 대기업인 LIG도 이러할진데 우리나라에 이미 수백 개가 존재한다는 각종 드론 제작회사들은 제대로 된 탄두 시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드론쇼 코리아를 보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공격형 드론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모듈형 드론들입니다. 드론의 앞부분을 비워놓고 필요하면 그곳에 탐색 장비도 탑재할 수 있고 또 탄두도 탑재할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일견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결론은 소형 자폭형 드론들은 탄두가 그 드론에 최적화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일반 드론 업체들은 최적화된 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시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탄두 부분을 비워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폭형 드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풍산이 가장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드론에 대응 가능한 각종 탄두를 풍산이 드론쇼 코리아에서 선보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바로 우리 군의 드론 도입 정책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소형 드론들은 직접 개발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수백 개가 넘는 드론 개발 회사들이 있고 이 회사들이 이미 개발해 놓은 드론 중에서 우리 군에게 필요한 드론을 선정을 해서 도입한다는 게 지금 우리 군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자폭형 드론이든 아니든 소형 드론은 전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찰용 드론은 상관이 없지만 탄약을 탑재해야 하는 공격형 드론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탄약을 탑재하고 자폭을 하든 공격을 하든 하는 드론들은 탑재된 탄약과의 궁합이 너무도 중요한데 당연히 민간업체들이 이런 시험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적절한 공격형 드론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대표적으로 소총발사 드론을 예로 들어보자면 결국은 이 드론도 처음에는 아예 군에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 군의 첫 시험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총을 한 발 발사할 때마다 드론이 흔들려서 조준을 다시 해야 한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 군의 평가를 받았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이 사업이 우리 군의 정식 사업이 되면서 드디어 소총을 발사하는 시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개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풍산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회사에서 군사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고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장벽이 되어서 공격형 드론 개발에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군사용 드론은 말 그대로 군사용 드론입니다. 민수용 드론으로 개발해 놓은 드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된다는 우리 군의 현 정책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소형 드론은 무조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도입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군에서 직접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수백 개의 드론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에게 탄약을 시험할 권한을 전부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군에서 정식 사업을 하고 업체들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비교 개발을 해보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이리 되면 업체들은 당장 정부로부터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전에 중국산 무인기를 그대로 우리 군에 납품하려던 문제 같은 것도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이리 되면 당연히 정부로부터 개발비를 받을 수 있는 건 물론 드론에 적합한 탄두의 시험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형 드론은 굳이 군에서 돈을 들여서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식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우리 군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공격 드론 사업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격형 드론이 잘 개발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결론은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풍산 등 일부 소수의 업체만이 이 분야에서 앞서갈 수밖에는 없고 당연히 이리 되면 다른 업체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공격형 드론을 개발해도 사장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한 건 풍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드론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그 업체들이 폭약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공격형 드론의 발전은 아주 느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